자, 이렇게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범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권리행사 방해죄,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데 이 자기가 끼워넣기 하고 자기 소유의 물건이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취거해 오면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절도야, 절도. 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했다면 손괴죄지. 자기 소유니까 권리행사 방해죄고, 구속요건의 객체,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이때 타인 점유의 목적, 자기 소유물을 타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걸 의미하며 적법한 권한에 기한 점유로 제한됩니다. 그 대신 점유의 원인은 법령, 계약, 물권, 채권 묻지 않습니다. 한편 바로 아래 판례도 조금 어려운 문제로 시험에 좀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 즉 그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하는 걸 권원이라고 합니다.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의해서 물건을 점유하는 그런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 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 그래서 A가 A 소유의 B가 가지는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이걸 가져오면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이때 B가 절도범인 경우에는 안 돼. 이게 이제 소뚜껑 사건인데 A가 황당하게 소뚜껑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막 물어본 거지. 아니 도대체 어떤 인간이 우리 집 소뚜껑을 그냥 집어갔더라고. 어떤 놈인지 혹시 못 봤어요? 누가 얘기하기를 아까 B가 그거 들고 가는 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B 집에 가봤더니 뭐 떡하니 자기 소뚜껑이 B 집 그 소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십장생 같으니라고 쌍팔년도에 태어난 놈 새끼 하면서 이걸 들고 와버린 거야. 이때 B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뭐야? 불법 점유야. 불법 점유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뭐 무죄야. 이건 무죄. 이건 취 안 됩니다. 다만 만일 소뚜껑을 A가 B한테 월 10,000원씩 받기로 하고 빌려줬다면 어떻게 돼요? B는 A의 소뚜껑을 돈을 내고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 있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따라서 본권을 다시 한번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 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그냥 들고 와도 권리행사 방해죄 안 됩니다. 한편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 등에 의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경매의 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죄의 점유도 적법한 점유로서 이거 권리행사 방해죄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죄에 해당됩니다. 자, 알다시피 A가 B한테 B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 담보를 넣어야지. 단독주택 하나를 근저당권, 은행은 근저당, 개인끼리는 가등기, 공식이야. 99%야.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담보는 근저당으로 들어가고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건 액수가 많으면 가등기 담보입니다. 그래서 담보로 제공한 다음 돈을 빌렸는데 5억 대출금을 사업이 쫄딱 망해서 못 갚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B 은행에서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고 보통 공증까지 받아도 그러면 이제 소송 걸 필요 없이 곧바로 그 공증받은 그 차용증 갖고 직접 강제집행 신청하면 그냥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A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누구한테? 갑한테 경락됐어요. 집이 7억인데 경매에 넘어가면 좀 떨어지거든. 6억에 갑한테 경락이 되고 낙찰이 됐다고 경매 절차에서. 그러면
갑은 이제 6억을 내고 이 집은 법원에서 알아서 다 해줘. 갑 앞으로 등기까지 다 격려해 줍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뭐가 경매 절차가 무효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 이 갑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은 말짱 꽝 되고 소유권은 다시 A한테 복구가 돼 있지만 현재 이 집은 누가 갑이 살고 있고 등기부상으로도 아직 갑 이름으로 돼 있어. 이건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건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상 점유라고 그랬지. 답 나옵니다. 이때 소유자가 바로 뭐 법률상 권원액에서 나중에 경매가 무효가 되긴 했지만 점유를 시작할 때는 적법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시작한 거거든. 이것도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자기 소유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집을 갑한테 넘겨달라고 하는데 갑이 싫다고 했다고 망치로 집을 막 부수고 하면 뭐? 무슨 죄? 저 봐. 그렇지. 타인 소유 타인 점유거나 타인 소유 자기 점유여야 최소한 손괴죄가 되지. 자기가 자기 걸 부수는데 무슨 손괴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야.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절도와 손괴,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님, 진짜 권리행사를 폭행의 협박으로 방해하는 범죄는 죄명이 뭐라고? 폭행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가 뭐야? 직무방해죄. 폭행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고 직무방해죄라는 범죄는 없어요, 형법에. 폭행 협박으로 공무를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공갈? 조금 아까 봤잖아. 원래는 업무방해죄고 공무원이 폭행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공무원이 일반인한테 폭행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직권남용죄라니까. 그게 직권남용죄라고.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절도고 실제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는 뭐라고? 직권남용죄라고. 그리고 직권남용죄 하면 또 뭐 떠오르는 거 없나?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 1호가 바로 123조 직권남용죄, 124조 폭행 가혹행위죄, 124조 불법 체포감금죄, 125조 폭행 가혹행위죄. 요 세 개의 범죄가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 아니냐고. 나중에 2012년도에 하나 추가되지. 뭐 피의 사실 공표죄 추가되지. 바로 다시 한번 권리행사 방해죄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가 아니라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절도 손괴고 실제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무슨 죄가 된다고?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그러니까 죄명이 형법상이 죄명과 그 구성요건의 내용이 핀트가 잘 안 맞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리행사 방해죄와 그 직권남용죄예요. 한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을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도 일단 적법한 점유로서 권리행사 방해죄에 객체됩니다. 한편 그 자기 소유의 물건이 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타인의 제한 물건이나 채권의 대상이 돼야 되죠. 시험에 나온 거야. 이때 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면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전혀 점유가 수반되지 않은 순수한 채권 채무 관계는 이건 뭐 채무 불이행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면 점유가 수반되건 안 되건 상관없지만 애당초 처음부터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는 이거 채무 불이행 책임만 지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제한 물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회에 아예 담보 물건까지 싸그리 다 정리합시다. 자, 알다시피 민법상의 일정한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민법상의 법률 효과로서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그 법률 효과로서 뭐가 생긴다고? 절차,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무보다는 권리를 앞세우기 때문에 이 민법상 법률 요건,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같은 법률 요건을 구비하면 그 법적 효과로서 권리가 발생되는데 그 민법상 권리는 크게 물권과 채권이 있고 물권과 채권이 있고 물권은 말 그대로 그냥 물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고 채권은 이건 사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내가 우리 학생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다면 이건 뭐 채권이야. 나는 이 학생한테 학생이라는 사람한테 빚 1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이 시계는 뭐야? 이건 지금 내 소유고 내가 점유하고 있죠. 바로 이 내 소유물을 내가 마음껏 지배하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집어 던지든가 발로 밟든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든가 누구를 주든가 팔아먹든가 내 마음대로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걸 이걸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권리 행사 방해죄 타인의 권리나 점유나 또는 뭐 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면 이제 바로요 채권의 목적이 됐거나 이 점유의 대상이 된 건데 바로 이 물건은 크게 소유권과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과 점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건으로 나눠지고 소유권의 개념과 소유와 점유의 개념은 이미 설명했죠? 대충 소유권이 뭐예요? 그 물건의 임자. 점유권은 그 물건을 소지. 점유가 소지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은 그 물건의 임자. 그 물건의 임자 주인이니까 그 물건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걸 조금 전문용어로 그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 휴대폰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뭐 이걸 남한테 빌려주고 한 달에 뭐 한 5만 원씩 챙겨 먹는다든가 수익 아니면 뭐 마음에 안 들면 팔아 넘길 수도 있어 처분 이렇게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망라되어 있는 물건 이걸 소유권이라고 하고 그래서 소유권자는 그 물건을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거예요. 팔아 먹던 남을 빌려주건 버리던 점유권은 더 조금 상세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고 자, 이 휴대폰은 지금 나만 이 휴대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한테도 이걸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냥은 안 되고 나하고 뭐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가 한 달에 5만 원씩 주고 빌린다든가 해서 내가 계약을 맺고 뭐 빌려주면 이제는 이 학생도 뭐 이 휴대폰에 대해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지. 아까 소뚜껑 사건에서 바로 뭐 그러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주제에 남의 소뚜껑을 그냥 가져가 버리면 뭐 그건 불법 점유고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점유는 아니죠. 그래서 점유권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서 발생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가 뭐 사용대차 계약을 맺는다든가 전세 계약을 맺는다든가 그럼 이제 전세 계약 같은 건 뭐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한편 바로 이 소유권과 점유권을 제한해버리는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제한 물건에는 소위
담보 물권과 용익 물권이 있습니다. 용익 물권은 바로 그 물건을 사용 수익만 제한해요. 사용 수익만 제한해요. 예를 들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용익 물권인데 지상권, 지역권은 여러분들이 거의 잘 뭘 알 필요도 없고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전세권 요건 좀 중요합니다. 자, A가 B한테 자기 아파트를 전세를 주면 뭐 아파트를 팔고 하는 건 소유자만이 할 수 있지만 소유자는 원래 사용 수익도 할 수 있는데 B한테 전세를 줘서 B가 전세권을 가지게 되면 이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고 전세권자가 이 집을 사용 수익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이때 B가 이 월세에 몇 달을 밀렸다고 열받는다고 가가지고 유리창을 뭐 도끼로 부숴버리고 하면 A 무슨 죄라고? 그렇지. 이제 좀 세뇌 교육이 되네. 이게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야.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딱딱 답이 나와야지. 이제 아까처럼 손괴죄 이거 나오면 안 돼.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손괴죄라고 삑사리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전세권이 전형적인 용익 물권이고 이제 담보 물권이 바로 뭐 저당권, 질권, 유치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건 다 알아야 돼.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판례에서 다 나오거든, 이건. 말이. 조금 민법상의 내용이니까 조금 어렵지. 자, A가 B한테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 롤렉스 뭐 이런 시계 같은 건 하나에 뭐 몇 천만 원, 어떤 건 막 다이아 끼고 뭐 금 막 붙인 건 1억도 되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2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수리를 맡겼는데 시계 값이 비싸니까 수리비도 비싸. 하나에 한 번 수리하는데 20만 원이라는 거야. 20만 원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고급 시계. 이건 뭐 10만 원도 안 돼 이거. 이런 시계 두 개를 살 수 있는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A가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 20만 원 3일 후에 수리비 20만 원 갖고 찾으러 오세요. 근데 A가 3일 후 B한테 와서는 뭐 내가 맡긴 시계 돌려주세요. 시계 수리공이 뭐라고 하겠어? 수리비 20만 원을 내셔야지. 그거 안 갖고 왔는데 일단 그 시계 네 거야 내 거야? 내 거는 아니죠. 그래 내 거니까 내놓으라고 인간아. 그래서 A가 B한테 시계를 자꾸 달라고 하니까 B가 당연히 뭐 짜증내지. 미친 인간 아니야? 수리비를 내야 이걸 내놓지. 바로 이때 이 시계 수리공이 20만 원 수리비를 다 받을 때까지 자기 것도 아닌 A 소유의 물건을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돈 20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 이게 바로 유치권이야. 이게 유치권. 이때 만일 A가 마누라한테 엄청 까이고 어서 결혼 선물로 줄 걸 갖다 관리를 못 해가지고 망가뜨리고 찌질하게 수리비가 20만 원 든다는데요. 알아서 찾아와 이 멍청아. 그래서 마누라한테 까여가지고 돈은 못 달래고 이거 안 가지고 마누라한테 또 까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B를 정신없게 만든 다음 저기 봐. B가 저기 보니까 그 사이에 이걸 갖고 도망을 쳤어. 이 시계를 수리가 다 된 시계를 20만 원 안 주고 이거 갖고 도망을 쳤다고 A 무슨 죄야? A 권리행사 방해죄.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야. A가 안 속아 넘어가. 딱 잡고 봐.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뭐야? 이 자식이 내놔. 못 내놔. 이게 뒤질래 하고 두들겨 패가지고 강제로 뺏어가면 무슨 죄야? 님, 내가 뭐라 그랬어? 재산범죄는 소유, 점유, 재물이익, 탈취, 편취면 다 해결된다고. 강도는 절대 안 되지. 폭행죄와 권리행사방해죄, 상상적 경합, 기특해.
머리는 도른 거야. 머리는 그건 제대로 도른 거야. 자, 자기 소유물을 원래는 만일 A가 B 소유의 B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폭행 협박해서 뺏어오면 이건 무슨 죄야? 이건 강도지. 그런데 A가 자기 소유의 B가 점유하는 물건을 강도해오면 뭐야? 이건 소유는 강도 안 하고 할 필요도 없지. 자기한테 있으니까. 점유만 강도로 가져오는 범죄가 뭐야? 점유를 강도로 가져오는 범죄. 점유 강도. 머리 잘 돌아가, 잘 돌아가. 그게 바로 뒤에서 나올 뭐? 점유 강취죄야. 자, 그렇다면 점유 강취죄가 뭔지 이제 딱 답 나오죠? 점유 강취죄가 뭐야?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절도, 권리행사 방해죄. 그럼 점유 강취죄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도.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도가 점유 강도. 점유 강도인데 점유 강도라고 하질 않고 점유 강취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절도, 권리행사 방해,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도, 점유 강취죄. 그럼 이걸 살짝 붙잡아가지고 튀다가 B한테 걸려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힐 것 같으니까 B를 패버려. 뭐겠어 이거? 힌트를 주지. 자기 소유물에 대한 준강도지. 타인 소유물에 대한 준강도는 준강도고 자기 소유물에 대한 준강도는 뭐겠어? 그렇지. 요게 앞에다 준자만 붙이면 돼. 준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절도,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도, 자기 소유물에 대한 준강도. 준점유강취. 한편 질권은 뭐냐면 질권도 이 유치권과 유사한데 A가 F라고 할까? F 술집에 가서 술을 진탕 먹고 카드 결제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놈의 카드가 뭔 일이 생겼는지 결제가 안 되는 거야. 무려 술도 많이 처먹어가지고 200만 원. 술집에서 200만 원 먹으려면 이거 뭐야? 보통 성매매 플러스 해야 한 200만 원 먹지. 웬만한 술집에서 술 먹는데 200만 원 안 나오지. 보통 성매매는 해야 200만 원 나오지. 그래 카드를 결제하려니 카드 결제가 안 되네. 알고 봤더니 이 마누라가 하도 인간이 카드 함부로 써고 다녀가지고 정지시켜버린 거야.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술집에서 이렇게 먹어봤어? 결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색이 싹 바뀌어.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어깨들 와가지고 이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삐끼주점 사건이 그래서 터진 거야. 삐끼주점. 그 어깨 새끼들이 와가지고 이게 뒤지려고 환장했나 20장생 같으니.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서 카드 내놔 이 자식아. 그래서 카드 뺏어가지고 470만 원 인출한 사건이 있잖아. 그게 삐끼주점 사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험악한 분위기에 쫄아가지고 A가 뭐 술집에다 좋아 그러면 이 시계 술값 200만 원 이거 2천만 원도 넘는 시계야. 롤렉스 시계 맡길 테니까 내가 며칠 후에 돈 200만 원 갖고 와서 찾아갈 때는 걱정 마. 딱 보니까 진짜야. 진짜 오케바리. 이때 A가 이틀 후에 돈은 안 갖고 와가지고 내 시계 돌려달라고 하면 술집에서 뭐라고 했어? 미친 새끼 같으니 술값을 줘야 주지. 이때 바로 이 시계를 몰래 훔쳐가면 뭐가 되는 거야? 권리행사 방해죄. 얘가 소유자니까. 이때 술집 주인 F가 A가 술값 200만 원을 다 낼 때까지 이 시계를 돌려주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 이게 질권이에요. 똑같은 시계인데 이 유치권과 질권의 차이점이 뭘까? 이건 뭐 민법 시험에서는 아직 뭐 단골로 나오는 거야. 유치권과 질권의 차이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센스 있으면 딱. 수리비 20만 원. 둘 다 담보야. 유치권, 질권 둘 다 담보로 넣은 거야. 응?
못 팔고 팔 수 있는 그것도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근데 유치권은 그 20만 원이 바로 요 시계 때문에 생긴 돈 채권 관계고, 질권은 그 200만 원이 시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술값. 그래서 그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게 유치권. 물건과 상관없이 담보하는 게 요거 질권. 그럼 전당포 영업이 다 뭐야? 다 질권이야. 다 질권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A가 시계를 술집에다 질권의 목적물로 맡기는 걸, 이걸 입질이라고 합니다. 입질, 질권의 질자를 써서 목적물을 질권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걸 이걸 입질이라고 그래. 이거 낚시할 때 뭐 고기가 입질하는 게 아니라 질권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걸 입질이라고 하고, 입질이란 말이 형법 제3범죄 판례도 좀 나옵니다. 그 다음 저당권은 이건 뭐 볼 것도 없고, 바로 아까 설명했듯이 아파트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아파트를 저당해 넣는 거지. 이건 부동산. 질권은 동산. 유치권은 물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부동산, 동산 다 포함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때 바로 이 술집 가서 이걸 몰래 훔쳐오면 뭐 권리행사 방해. 두들겨 패고 뺏어오면 점유강치. 훔쳐다 들켜가지고 패면 준점유강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설명했죠. 이 채권은 이제 바로 돈 100만 원 빌려줬는데, 이 돈 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을 갚으라고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인 겁니다. 자, 이렇게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란 타인의 제한 물건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 자, 넘어가서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에 타인과 공동소유는 뭐니까? 공동소유는 100% 타인 소유니까 이건 도대체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소유여야만 성립되는 범죄니까. 그러나 타인과 자기의 공동 점유물은 이건 뭐 타인 점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소유물이라면 이건 자기 소유 타인 점유가 되니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죠. 행위는 취거, 은닉, 손괴라고 했는데 왜 절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취거라는 표현을 썼을까? 절도는 남의 걸 가져와야 절도인데 자기 걸 자기가 들고 오는 걸 절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들고 온다는 의미에서 취거라는 표현을 쓴 거지. 그 다음 은닉, 감추어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손괴는 그냥 물리력을 행사해서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때 뭐 짜증나는 새끼네 하면서 뭐 시계를 망치로 깨부숴보면 무슨 죄가 되는 거야? 시계를 망치로 깨부수면 바로 뭐 권리행사 방해죄. 남의 거라면 손괴죄지만 자기 소유 시계를 시계 수리공이 짜증나게 한다고 망치로 부숴버리면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또 4번 본죄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됐는가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방해될 수 있는 상태만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는 기수예요.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는 있어야 되지만 불법 영득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된 경우 이제 첫 번째 판례가 바로 차량 대여회사, 렌트카 회사가 렌트한 차량을 실력으로 회수했다면 바로 뭐 리스나 렌트나 뭐 회사 소유고 차주는 잠깐 빌려 타는 겁니다. 사용료만 내고. 이걸 회사가 회수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권리행사 방해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 물건을, 역시 대표이사는 회사와 동일인격체입니다. 회사 소유고 대표이사 소유인 것처럼 되는 거죠. 역시 공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자기 소유 물건에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빼돌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권리행사 방해지. 가압류된 소유자, 물건의 소유자가 채권자 승낙 없이 파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를 했는데 임대인이 전대물에 대한 점유 사용권 행사를 방해한 거. 이게 뭔 뜻이에요? A가 B한테 임대를 줬고 B가 A의 동의를 얻어서 갑한테 또 임대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임대인, 이걸 임차인이라고 하고, 그 대신 B가 갑한테 또 임대를 줬으니까 이걸 전대인, 전임대차에서 전대인, 이거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A의 허락도 없이 전차를 했다면 전대차가 무효이고 A는 갑한테 아무런 의무 없습니다. 그러나 A의 허락을 받아서 전대를 했다면 적법한 전대고 A는 똑같은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이건 뭐 자기 소유의 건물을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니까 이게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야. 역시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한테 넘겨줬는데 이미 이때 인간은 뭐야? 횡령이야. 지가 회사 물건을 왜 남의 채무담보로 넘겨? 그리고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했다면 그 공동대표이사는 렌트카 회사의 대표니까, 비록 공동대표지만 대표니까 이 차량을 몰래 회수했다면 소유자가 회수한 겁니다. 얘는 몰랐지. 얘 몰랐지. 그러니까 갑 렌트카 회사의 대표가 둘이 있는데 이 자식이 이걸 을한테 담보로 제공한 거야. 그래놓고 자기가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얘한테 거짓말을 하지. 뭐라고? 이 자식이 렌트료를 벌써 5개월째 안 내니까 이런 차량 그냥 끌고 와야 된다고, 정신 차리게. 그래가지고 B는 얘 말만 믿고 정말 렌트료를 안 내는 뭐 악덕 소비자인 줄 알고 가서 끌고 와버린 거지. 자, A와 B가 공동대표니까 이거 뭐 갑 회사의 A, B 공동대표면 이거 갑 회사 소유인 것이고, 렌트한 고객이 점유 중에 이걸 끌고 왔으니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야. 이게 권리행사 방해. 공동소유랑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이때 만일 B가 A의 허락도 없이 가져왔다면 이건 타인 소유고 이렇게 되면 절도가 돼. 근데 A가 B한테 뭐라고 속삭였어? 저 자식이 갖고 있는 차 빨리 회수해야 된다. A와 B가 같이 이걸 가져올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둘이 공동소유인데 두 사람이 똑같은 생각이라면, 이거 소유자 둘의 생각이 똑같다면 이건 하나로 봐야 되는 거지. 마지막, 갑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점유하고 있던 택주택에 그 피고인이 소유자인 처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지하고 들어가 거주했다면 뭐 소유자인 처가 소유자고 소유자가 뜯어내고 들어갔다고, 소유자가 뜯어내고 망가뜨리고 들어갔으니 이거 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부정된 경우 아까 얘기했던 절도범인이 자기 집 마당에 보관하고 있던 솥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그 도둑놈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권리행사 방해죄 안 되고, 회사의 과점 주주인 부사장이 타인의 점유 중인 회사 소유의 선박을 취고한 경우 부사장은 대표가 아니야. 갑 회사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대표이사이지 부사장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사장 입장에서는 뭐 자기 소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고, 그 끝에다가 메모해 두세요. 거기 회사 소유이지 부사장 소유가 아님. 부사장 무슨 죄야 그럼? 절도야. 소유도 타인이고 점유도 타인이니까 부사장이 가져오면 이건 절도이지 권리행사 방해 아닙니다. 3.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만일 대표이사가 가져오면 이건 뭐야?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대표이사였다라는 건 지금은 대표이사가 아니란 얘기고 이번 판례가 똑같아. 대표이사 아닌 놈이 가져왔다면 이건 소유도 타인 소유고 점유도 타인 소유입니다. 뭐야? 절도야. 역시 등록 명의자가 지입이죠. 회사 소유 택시의 지입 차주가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했다가 회사 승낙을 받지도 않고 이를 가져간 거 역시 뭐 절도. 최근에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A가 갑 회사에 지입을 했는데 대부분 지입이라는 게 관광버스 거의 90% 지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명한 관광버스 회사 뭐가 있어? 아모레? 동부관광? 요즘 많이 드는 관광버스 회사 뭡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관광버스 사고 나가지고 여러 명 죽었는데 버스 회사에서는 이건 난 모른다라고 하는 게 그 버스 회사가 바로 집이거든. 그러니까 기사가 버스 한 대를 사가지고 무늬만 뭘로? 관광버스 명의로 무늬만. 그래서 이 갑 회사에 여러 명의 기사들이 다 회사 버스를 운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주고 버스를 산 다음 색칠만 이렇게 관광버스 회사로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버스에서는 뭐야? 오도만 때리면 돼. A 기사 저기 어디 저 부산 태종대 1박 2일 뭐 5일 6일 1박 2일 70만 원. 예, 알았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어디로 가면 8시까지 가서 태우고 갔다 오면 70만 원 받으면 여기서 뭐 얘들은 그중에서 뭐 100만 원 띵겨 먹고 얘가 70만 원 받는 거지. 이걸로 기름값, 세금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A지만 뭐 등록부상 소유자는 갑으로 돼 있지. 얘는 현실적으로 버스는 누가 끌고 다녀? 얘가 점유하고 끌고 다니거든. 그런데 인간이 지입료를 이제 관광버스는 건당 이렇게 하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뭐야? 얘가 끌고 다니면서 번 돈 중에 일부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걸 안 넣거든. 그래가지고 뭐 이 갑 회사에서 직원 몇 명이 가서 A 지입 차량에 붙어있는 번호판을 뜯어와 버린 거야. 번호판을 뜯으면 운행을 못하니까 와가지고 지입료 밀린 거 내고 번호판 가져가라는 얘기지. 무슨 죄야? 권리행사 방해지. 그 다음 회사에서 A한테 가져와. 너 네 차 가져와. 너 지입료 낼 때까지 이 차고지에다 요거 차 놔뒀다가 지입료 다 내고 가져가. 그래서 회사 차고지에 있는 이 차를 A가 끌고 왔다면 이건 뭐야? 회사 차고지에 있다면 이건 뭐 회사가 점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절도야. 절도. 그래서 등록 명의자가 회사 소유 택시의 지입 차주가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했다가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는 순간 점유도 회사로 넘어간 거죠. 이걸 승낙도 받지 않고 가져갔다면 절도죠. 한편 5. 타일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이건 뭐?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제3자한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건 뭐? 이건 취거운익 손괴가 아니라 뭐야?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제3자한테 이전 등기 절차를 경유해 준 거. 그렇지. 이중매매, 이중담보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배임이 되는 거죠. 배임. 또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옛날에는 계약을 누가 맺었나에 따라서 뭐 횡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모든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건 계약 명의신탁이건 전부 다 횡령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봅시다. 왜 횡령이 안 돼? B가 A로부터 땅을 사들인 다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그 뒤 C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야 되는데 세금이 많이 들으니까 이걸 생략하고 곧바로 A로부터 C로 넘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럼 세금을
7천만 원 세금을 2번 낼 걸 한 번으로 끝내니까 무려 7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아끼는 거거든. 자, 요거 법률 관계 어떻게 처리한다고? 이때 C가 B와의 약속을 어기고 이걸 D한테 처분을 했다면 지금까지는 뭐 계약을 얘가 맺었으면 무죄, 채무불이행, 얘가 맺고 등기만 얘 앞으로 갔다면 얘 횡령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둘 다 뭐? 둘 다 채무불이행이고 이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완벽하게 누구한테 갔다는 얘기야? C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C가 이걸 D한테 처분하더라도 뭐? 무죄야. 단지 B가 C 보고 요 A의 부동산을 C 앞으로 사두라고 할 때는 돈을 주면 샜겠지. 5억을 줬다고 합시다. 바로 B한테 부탁을 받은 돈 5억을 돌려줘야 할 채무 책임은 지더라도 형법상 횡령이건 배임이건 개뿔도 안 된다고. 그렇다면 자, B의 채권자 갑, C의 채권자 을이 있습니다. 이때 을이 C 앞으로 돼 있는 이 부동산에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압류, 가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렇지. C의 채권자 을은 당연히 C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지. B의 채권자 갑이 이걸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남의 꼴 왜 손을 대? 얘가 빚쟁이지. 공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 땅은 얘 거지만 법적으로 허용 안 된다고 그랬어. 무조건 C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땅은 C 거이기 때문에 B 채권자가 B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어도 C 재산에 왜 압류를 해? 안 되는 거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 명의를 신탁했다면 누가? 처가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처가 이걸 방해했다면 처가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요 방해를 했다면 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만 남편 놈이 방해했다면 남편은 얘거든. 얘가 C가 을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이 부동산을 을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해. 소유자가 못 들어가게 했다면 소유자니까 권리행사 방해죄지만 얘는 뭐 권리행사 방해죄 주체가 될 수 없어. 그럼 무슨 죄야? 그렇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만 되는 거야. 폭행협박으로 임차인이 적법한 권리자인데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막았으니까 이게 바로 뭐?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마지막 자동차 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해서 운전해간 행위. 역시 이거 뭐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뭐? 절도. 권리행사 방해죄는 안 되고 절도가 된다고. 자기 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타인 소유라는 거고, 타인 소유면 가져오면 절도지 뭐. 점유광치죄와 준점유광치죄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점유광치죄는 뭐?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도. 준점유광치죄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준강도. 넘어가서 중권리행사방해죄. 이건 점유광치죄나 준점유광치죄를 보면서 사람의 생명의 위험을, 이건 생명에 대한 위험이죠. 발생케 하는 범죄고요. 마지막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내가 민법상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됐다면 그 권리를 실현하고 싶으면 꼭 뭐를 해라? 소송을 제기해라. 그런데 A가 B한테 1억을 빌려주고 B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서 승소 이겼어. 법원에서 B 너 A한테 1억 갚아라. 그럼 이제 이 승소가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B가 1억을 안 갚으면 뭐 하면 돼? 강제집행 들어가야 되는데 B 이 자식이 A가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거니까 뭐?
강제 집행당해서 경락으로 넘어갈 물건들을 싸그리 다 뭐 허위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이런 짓을 저지른다고. 허위 양도. 그러면 승소를 한 다음 A가 경매를 하려고 해도 B가 다 남한테 다 허위로 다 양도했으니 B 소유의 재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B 소유로 되어 있던 이 안산 근처의 땅도 이미 B가 C한테 허위로 양도를 해서 지금은 C 거로 돼 있어. 그러니 A는 조금 아까 똑같죠? B 거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압류해서 경매 처분하느냐고. 그럼으로써 B가 이 재산을 빼돌림으로써 자신의 채권자가 뭐를 하는 걸 경매를 통해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걸 뭐 막말로 엿먹이는 거지. 이게 바로 강제집행 면탈이에요. 그런 바람에 A는 B 재산이 개뿔도 없으면 뭐 선 터는 거야. 이 승소 판결문 휴지 조각입니다. 이거 있으면 뭐해? 재산 일치 없는데. 물론 바로 요때 요 인간이 넘기지도 않았으면서 남한테 몰래 넘긴 요 행위를 민법상 사악하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행위, 사해 행위로서 요거 취소시켜버리고 원상복귀시킨 다음에 이걸 경매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악하게 몰래 요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가 바로 뭐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의의 두 번째 줄 중간 강제집행에 의해서 구제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주체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채무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채무자 외에 제3자인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법인의 기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이고 재산이라면 동산, 부동산, 채권 묻지 않습니다. 특히 두 번째 줄 장래 조건부로 발생한 채권이나 특허 실용신안권도 전부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행위는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이요. 그래서 이 2억짜리 이 부동산을 B가 C한테 허위로 양도한 것처럼 꾸며놓으면 B 재산이 유일한 게 2억 이것밖에 없었고, 만약 이 인간이 이런 식으로 허위 양도만 안 했다면 A는 압류하고 경매로 넘겨서 2억이면 아무리 깎여도 1억 5, 6천원 받을 수 있거든. 자기 돈 1억을 다 받아낼 수 있었는데 이걸 허위로 양도하는 바람에 이걸 무산시킨 거죠. A 완전히 엿먹는 거지. 따라서 동그라미 3번 허위 양도부터 설명했는데 은닉, 몰래 감춰놓는 거. 이제 특히 저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잠시 이것들 중에 명의 신탁이야. B가 C 앞으로 이제 흔한 말로 가라로 넘어간 것처럼 하는 거지. 그런데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기 보석에 미친 인간이라 돈 빌려가지고 전부 이런 거 빌려가지고 막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1억짜리 흑진주 목걸이 이런 것만 잔뜩 샀는데 이 보석류만 10억이야. 10억. 갚을 돈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이 보석류를 싸그리 어디다가 은행 금고에다가 몰래 감춰놓고 나 보석이고 뭐고 다 도난당하고 다 잃어버렸다 라고 거짓말하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은닉이야. 은닉. 그래서 재물 발견을 불가능 곤란케 하거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거,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고, 시험에 나왔죠. 따라서 압류된 자신의 동산, 자기 재산을 어머니 소유인 것처럼 사칭해서 어머니 명의로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쉬운 말로 A가 갑한테 빚을 지고 있었고 이걸 자기 엄마 명의로 살짝 돌려놓은 거야. 그리고 갑이 여기에다가 강제집행을 실시하니까 어머니 명의로 뭐를 제기한 거야? 이의제기한 겁니다. 뭐라고? 너는 A의 채권자지 네가 뭔데 내 재산에 경매를 압류를 해 라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법원에서 보니까 A 건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M 앞으로 넘어갔거든. 스톱 이거 못 건드려. 스톱 집행정지 결정을 때린 거지.
결국 갑은 뭐 된 거야? 새 된 거죠. 저 인간이 저런 짓 하는 바람에 강제집행 면탈죄입니다. 또 사업장의 유체동산, 형체가 있는 유체물, 뭐 다이아 반지 이런 것들이 유체동산이죠.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는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금전 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변경한 거. 또 부동산의 선순위 가등기권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사전에 모의를 해가지고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함으로써 뭐 저당권자가 뭐 강제집행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죠. 시험에 나온 거 이것도 손괴, 물리력 훼손, 물리력으로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허위 양도는 양도도 안 했으면서 양도한 것처럼 뭐 꾸미는 거죠.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세 번째 줄. 그러나 진위에 의한 양도, 진짜 팔았어. 진짜 팔았다면 금매로 1억 8천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나쁜 인간은 어떻게 써야 돼? A한테 1억을 빌렸고 이 부동산을 진짜 팔았어. C한테 1억 8천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어. 나쁜 놈들 많습니다. 안 갚어. 그리고 배째라고 이런 1억 8천 애인한테 주고 딴 사람한테 다 줘버리고 나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걸 보기 싫으면 뭐를 해야 돼? 담보를 잡아야 돼. 담보 잡으면 어디다 팔아먹어 소용없거든. 그냥 강제집행 들어가 버리거든. 가등기 담보나 저당권이 걸려 있으면, 그래서 아예 그런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 자체가 안 돼. 해봐야 불능범입니다. 면탈죄 안 돼. 그러니까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바로 저 물적 담보를 잡아두는 거예요. 한편 허위 채무 부담, 채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죠. 진실로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면 역시 뭐 허위 채무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면탈죄 안 됩니다. 허위 채무 부담 또 어떤 불이익을 주느냐면, 자 지금 이 2억짜리 부동산을 C한테 넘기기엔 너무 늦었어. 너무 티가 나. 그래서 C하고 소위 가짜 차용증을 씁니다. 그래서 C한테 3억을 차용한 차용증을 가짜로 B가 써줘요. 그러면 이제 2억짜리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면 A는 1억 빌려줬고 C는 이제 거짓말이긴 하지만 뭐 3억을 빌려줬다고 하면서 여기 뭐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나도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아까 요거 1억 8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C는 3억을 받을 게 있다고 하고 A는 1억을 받을 게 있다고 그래요. 4억인데 1억 8천 갖고 4억은 다 못 주니까 뭐 비율별로 나눠줘. 3분의 1. 그래서 1억 8천이면 얼마야? 4,500이 1이죠? 그럼 얘는 4,500. 얘는 1억 3,500을 줍니다. 그러면 결국 뭐요? 이 나쁜 꼼수만 없었다면 1억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걸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바람에 뭐 5,500만 원 못 받고 4,5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요게 바로 허위 채무 부담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꼴 저꼴 보기 싫으면 뭐 하라고? 담보 없이는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땐 이건 떼일 각오를 하고 빌려주지 않는 한 위험한 겁니다. 자, 바로 밑에 판례. 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에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면탈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저 앞에서 배운 뭐 삼성전자 대리점이나 LG전자 대리점을 하려면 뭐 담보로 넣고 물건을 받아오죠. 그게 장래에 얼마가 될지는 몰라. 많이 팔려가지고 뭐 몇 억이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팔려가지고 7, 8천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 얼마인지 모르고 그것도 뭐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뭐 담보하기 위한 거. 이거는 뭐 비록 장래에 발생할 특정 조건부 채권이라지만 이건 뭐 가짜 아니잖아.
삼성전자 대리점 하려면 장래 전자기기 갖다 팔은 그 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해야 되잖아. 이거는 뭐 허위 담보 제공이 아니거든. 진실로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한편 2번도 시험에 나와서 채무자가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 집행 해제를 신청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자를 엿먹였다 하더라도 이건 뭐 면탈 안 됩니다. 자, A가 B한테 1억을 빌려줬고 B는 C한테 7천만 원을 빌려줘서 1억 5천을 빌려줘서 B는 C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C가 안 갚으니까 B는 C 재산에 소위 뭐 가압류를 걸었어요. 가압류를 걸으면 가압류가 걸리는 순간 C는 이걸 뭐 양도를 하거나 일치 안 돼. 담보를 부담하거나 일치 안 돼. 설사 하더라도 뭐 가압류에 밀립니다. 후순위로 안전빵이지. 그래서 소송을 걸 때,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걸 때는 기본으로 소송 소장 제출하면서 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같이 들어가요. 기본으로. 왜? 빼돌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B는 이제 거의 확실히 C한테 1억 5천을 받아낼 수 있죠. 그런데 B가 C를 엿먹이려고 일부러 가압류한 걸 해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1억 5천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걸 뭐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C가 이걸 처분하면 B가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자, 요거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된다 안 된다. 가압류를 해제하는 걸 이걸 뭐 강제집행 면탈 안 돼. 강제집행 면탈죄 구성 요건이 뭐야?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 채무 부담인데 가압류를 해제한 걸 은닉했다 할 수도 없고 손괴는 아니고 손괴도 아니지. 손괴란 재물에 대한 손괴인데 개뿔이나 가압류 해제한 건 이건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손괴도 안 되고 양도 안 했어. 뭘 양도한 적 없고 허위 채무를 부담한 적도 없으니까 구속요건 4개에 해당하지 않아. 면탈죄 안 됩니다. 역시 또 나오네. 명의신탁자, 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쳤다면 그 부동산은 누구 거야? 명의수탁자 거고 명의수탁자 거니까 뭐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이 부동산을 뭐 압류할 수는 없어. 왜? 이건 명의신탁자 거가 아니라 명의수탁자 거니까. 앞에서 잠깐 본 거죠. 비슷한 거. 다음 페이지에 갑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이 이것도 한 번 정도 나왔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갑 회사가 시공 중인 건물에 관한 건축주의 명의를 갑 회사에서 을 주식회사로 바꾼 거. 이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뭐 면탈죄도 안 된다는 얘기죠. 강제집행 면탈죄도. 그냥 건축주 명의만 갑에서 을로 바꾼 걸 면탈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 중인 건물은 아직은 뭐야? 건물로서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아직 건조물이 아니고 건조물이 아니면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라면 명의를 바꾸는 걸 이걸 뭐 허위 양도라고 할 수도 없고 채무 부담이라 할 수도 없고 뭐 은닉이라 할 수도 없고 부동산을 뭐 어떻게 은닉해? 그다음 5. 채권자를 해해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해야 할 위험성만 발생하면 됩니다. 추상적 위험범위란 얘기예요. 니은 구체적으로 채권자를 해했는가 또는 해야 할 위험이 있었는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요. 바로 아래 판례 1번 소위 네 번째 줄 허위 양도를 했어. 그런데 얘 피고인이 주장한 게 뭐냐면 내가 A한테 빚진 건
5억인데 20억 중에서 이거 뭐 15억을 허위양도하고 아직은 뭐 5억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면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15억을 허위양도하고 남은 게 5억이니까 5억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경매 들어가면 절대 5억 못 받는다고. 3억 6천 정도 받아. 그럼 얼마를? 1억 4천 이거 면탈되는 거야. 그래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해서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 하더라도 허위양도로 인해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왜? 경매 들어가면 가격이 뚝뚝 다운되니까. 한편 두 번째 판례가 요거 세 번째 줄 중간 가등기를 경유해 준 것 같곤 이건 뭐 허위양도도 아니고 또 허위 채무를 부담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4번부터 봅시다.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이혼을 하면서 이제 뭘 하려고 재산 분할 소송을 걸고 이제 압류를 당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거 가압류 등 강제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강제 집행 면탈죄가 성립한다. 장난하나? 위에 거는 또 뭐야? 2번의 세 번째 줄 중간 가등기를 경유한 것 같건 면탈 아니다 해놓고 4번에서는 가등기를 했다면 강제 집행 면탈이 된다. 이건 가등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뭐 그렇지. 4번의 2번의 두 번째 줄 4번의 두 번째 줄 중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했기 때문에 면탈죄가 된 거지 가등기를 했다고 면탈죄가 된 게 아니에요. 한편 2번 앞에다가 다시 또 반대 판례 해놓고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담보 가등기를 설정해 줍니다. 담보 가등기. 소유권 보존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달라요. 담보 가등기는 우리 매도 담보, 양도 담보를 볼 때 봤죠? 바로 그 담보로서 제공하는 거야. 이거는 단순한 순위 효력 정도가 아니라 뭐 담보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채무를 부담하고 담보 가등기까지 설정했다면 이건 면탈돼.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담보 가등기를 설정한 건 면탈된다. 4번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보존 가등기도 면탈. 그러나 2번처럼 그냥 가등기 요거는 면탈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이거 강제집행 면탈죄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언제? 제3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가 행해진 때.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인데 허위의 채권 양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지? 맨 앞에 채권 양도가 효력이 발생되려면 두 가지 요건. 그렇지. 양도를 하기로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채권이 양도되기 때문에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언제?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양도가 되는 거고 요때 기수가 되고 요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에게 양도 통지가 행해진 때 양도가 된 거고 그때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 부담의 기수가 되는 겁니다. 6번은 뭐 위헌범이니까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꼭 채권자를 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의 가압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압류 결정 정본이 을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 의뢰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허위 양도했다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된다. 그렇죠? 왜?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에는 안 됩니다. 왜?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에는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 효력이 발생 안 되거든.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송달되기 전에 양도했다면 이거 가능하거든. 양도가 가능하니까 면탈도 되는 거죠. 그 다음 8번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갑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중 대부분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라도 갑의 위자료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면탈은 안 된 겁니다. 자, 아까 여기서 5억짜리 빚에서 뭐 15억을 허위 양도했으면 이건 면탈이 되지만 얼마? 7억 정도를 허위 양도합니다. 그럼 아직 얼마나 남아있어? 13억이 남아있으면 하고도 남지. 이건 면탈 아니야.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면탈은 안 되는 거고, 역시 마지막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 등록을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것만 가지고는 이건 사업자 등록을 변경한 걸 이걸 허위 채무 부담이라고 할 거야. 허위 양도라고 할 거야. 은닉도 아니고 이건 위험성조차 야기되지 않은 겁니다. 한편 4. 행위정황 적어도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등이 받게 될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2번의 첫 번째 줄 중간 채권자가 이행 청구에서나 보존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거나 최소한 그걸 제기할 태세 정도는 보여야지 그 판례가 없기 때문에 96도 3141 옆에다가 반대해놓고 그런 태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은닉, 허위 양도, 허위 채무를 부담해도 이거 면탈 안 된다. 최소한도 이를 제기는 안 했더라도 제기할 태세 정도는 보여야 면탈이 되는 거지, 그럴 태세조차 갖추지 않았다면 면탈 안 됩니다. 3. 이때 강제집행은 형사소송법상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판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제외됩니다. 민사상 강제집행에 해당돼야지 이거 형사소송법상 벌금 집행, 형 집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세금 집행 같은 것들은 제외됩니다. 또 무효인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채권이 무효인데 계약벌이라 뭔 강제집행을 해요? 불능범이지. 채권 없는 강제집행 전부 불능범에 해당되는 겁니다. 강제집행 안 돼요. 한편 동그라미 2번 판례, 이때 형법 327조에 강제집행 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편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집행을 말하는 것이지 3편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여기에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조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내공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구속요건 고의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 공범관계와 죄수, 신분범이죠.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채권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이때 이 채권자 아닌 자가, 채무자 아닌 자가 정을 알면서 재산의 허위 양도를 받거나 허위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이건 공범 또는 공동정범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횡령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까지 했다면 이건 얼핏 보면 횡령죄와 강제집행 면탈죄 상상적 경합이 될 것 같지만 이건 그냥 횡령죄만 되고 강제집행 면탈죄는 별도로 따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의 감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 허위의 금전채권, 이거 허위 채무 부담입니다. 그리고 뭐를 해? 담보가등기. 아까 얘기했죠.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거, 요거 면탈이라고. 요건 마지막으로 채권자에 의한 복수의 강제 집행이 예상되는데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했다면 그 여러 명 채권자에 대한 강제 집행 면탈죄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 물건 하나를 면탈한 게 여러 명 채권자를 해왔다면 일타삼피 아닙니까? 이거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자, 드디어 그 어려운 재산범죄를 끝내고 이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넘어갑시다. 조금 쉬었다 갑시다.